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해 주셨어요. 요청을 해 주셨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설문조사 올린 것 중에서 체크를 해 주신 건데, 뭐, 물론 이제 다른 구독자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설문지를 드리기는 했죠. 우선 제일 많이 궁금하셨던 게 변호사 수임료더라고요. 변호사 수임료가 과연 어느 정도인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임료가 적합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다른 변호사님들 그 스트리밍 좀 봤었거든요. 동영상 올려놓으신 것도 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조금 이제 빙빙 돌려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명쾌하게 이 정도 금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셔가지고 여기 오셨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셔야죠. 일단 변호사 보수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사건의 어떤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사건의 난이도가 쉬우면 당연히 수임료도 작겠죠. 만들기 쉬운 음식은 싸게 팔 수 있듯이, 그에 비해서 사건의 난이도가 높고 이 사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를테면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6개월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1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건의 난이도와 이 유형에 따라서 변호사 보수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려면 표준적인 수준의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변호사 보수가 청구가 되는지 아시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표준적인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유형도 많고 변호사의 경력도 다양하고, 그렇지만 표준적인 변호사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 앞에 개업을 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의 사건 그 변호사 보수, 그 정도로 말을 하자면 보통 레인지는 싸게는 300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500에서 600만 원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300에서 600만 원 이 정도 사이의 금액이라고 하는 건 이 변호사의 착수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착수 보수가 뭐냐면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업무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서비스 피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수수료죠. 이 착수 보수에다가 최종적으로 사건이 끝났을 때 이 변호사한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공보수라고 그래요. 말이 착수보수, 성공보수 뭐 이렇게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수수료는 착수보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성공보수는 이 사건의 결과가 좋았을 때 그 결과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착수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싸게는 300만 원에서 크게 좀 비싸게는 600만 원까지도 지급을 받는다. 그에 비해서 성공보수 역시 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소송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 정도, 그 정도가 일상적인 성공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만약에 이 사건의 난이도가 높다, 이를테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좀 승소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라고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이 성공보수로서 20% 30%까지 지급받기도 해요.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야 보수를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건 잘 처리했어요. 열심히 열성적으로 처리를 해서 사건의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의뢰인한테도 많은 이익이 갔습니다. 이를테면은 성공한 그 판결 금액이 컸다는 거죠. 고액의 판결 금액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너무 많은 변호사 보수를 달라고 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사건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비용을 많이 지출하게 된 거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의뢰인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해 줬어 라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준적인 금액, 그리고 의뢰인도 웃고 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의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변호사 보수를 적정하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 사건의 유형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표준적인 그 스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스킴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좀 의료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전공이 생명과학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변호사가 된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어떤 의료기기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은 뭐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 대학병원에 수술방에 직접 들어갔어요. 좀 수술복을 입거나 아니면은 이 심도자실이라고 해서 방사선 조형 영상을 촬영하는 공간에서는 방사선을 통해서 내 몸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납으로 된 프로텍터 같은 걸 입고 가거든요. 그렇게 의료기관 내에 직접 진입을 해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이나 의료기관 내의 사정들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이제 의료 분야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의료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료 소송은 비교적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서. 일반적인 소송이라고 하면 뭐 친구가 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았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만약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기관으로 따지면 감기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의료소송은 사실 굉장히 많은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실제로 사건의 그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6개월이면 사건이 끝나는데, 의료소송은 1년 이상 걸려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걸리고, 제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서는 2016년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1심 재판이 안 끝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송 기간이 지금 한 3, 4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의료소송을 진행을 할 때는 저는 보통 착수금이 550만 원, 부가세 10% 더하면은 원래는 500만 원인데 부가세 10% 포함시켜서 5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착수보수 550만 원에 성공보수는 보통 최종적으로 제가 승소한 금액의 10% 정도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을 해요. 저의 경우엔 그런 것이고, 또 다른 변호사님 내지는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는 금액과 이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보통 뉴스를 보시면 좀 질문이 들어왔네요. 성공 못하고 실패하면 안 줘도 되는 보수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공보수는 좋은 결과를 가졌을 걸 전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는 만약에 내가 내 의뢰인을 대리를 해서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착수보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 착수금을 반환하지는 않아요. 물론 의뢰인들 중에서는 그 착수보수도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이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성공보수를 얻기 위해서 도박을 걸고, 이 사건에 도박을 걸고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업무를 진행을 하되 이에 따른 이 보수를 지급받는 걸 착수보수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수보수를 반환하지는 않아요. 만세르 부르면님이 병원 입장을 변호하는 건가 아니면 환자 입장을 변호하는 건가 물어보셨는데, 저는 어떤 특정 사이드만을 대리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한 비율로 따지면 환자 측 사건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병원 측 사건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 다 어려운 사정이 있고 또 각자 다 억울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를 의뢰를 하시면 저는 의뢰인 편에서 싸워요. 보면은 이 뉴스나 신문이나 언론지상에 보면은 사건의 내용을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좀 명쾌하게 보도를 하죠. 잘못한 사람과 피해자가 명확해. 이 사람은 가해자고 이 사람은 피해자야.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의료소송이라고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가 수술하고 나서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컴플레인을 걸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말 이 결과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이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나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한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 질병의 특성상 내지는 환자분의 특성상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라고 항변을 해서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요. 결국에 그 경우에는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료기관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규범적인 관점 내지는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을 하긴 어렵다. 내지는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억울하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라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건을 수임할 당시에는 과연 누구의 잘잘못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의료소송은 그래요. 사건이 어떤 경계선상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인지 명쾌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진행을 하기에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을 중점적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보통 착수금 550만 원에 성공보수 10%이 정도로 약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게 우리 뉴스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소문들 같은 걸 보면은 흔히 말하는 전관 변호사에 관한 수임료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 언론에도 크게 났었어요.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변호사를 개업하셨던 여자 변호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네이처 리퍼블릭이었나요? 정은호 씨. 변호를 하면서 굉장히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어요. 특히 너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 내지는 너를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 수억 원의 변호사 보수를 받은 경우가 있죠. 뭐 저도 그렇게 기사를 통해서 접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이지는 않고 또 보통 그런 약정에는 다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의뢰인이 너무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한테 1억, 2억, 5억, 6억, 10억씩 돈을 지급하는 게 그렇게 쉽게 지급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그만큼의 어떤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대가를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보수를 지급하라는 거예요. 보통 그 약정에 뭐냐면 자 의뢰인 네가 변호사한테 50억을 주면은 내가 그 중에 10억을 판사한테 갖다 줄게. 내지는 10억을 검사한테 갖다 줄게. 그러면 너 구속되지 않을 거야. 너 무죄 판결 받을 수가 있을 거야. 네가 나한테 10억을 주면은 내가 그 중에 한 1억 갖다가 우리 판사한테 랜드로버 자동차 사줄게. 그러면 이 판사가 너를 석방시켜 줄 거야. 너를 무죄로 판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모종의 거래를 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정은 보통 누가 약속을 하냐면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내가 당신 무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형사사건에는 그 브로커들이 껴있어요. 브로커들은 보통 전직 수사기관 출신이나 아니면 전직 사무장으로서 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한 그런 중장년층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브로커들이 교도소 내지는 구치소도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변호사가 필요한데 지금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변호사 중에서도 어떤 변호사냐? 전관 변호사죠. 다시 말해서 검사 내지는 판사들과 개별적으로 연결을 해서 골프도 한번 같이 칠 수 있고 술도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면서 그 의뢰인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을 해서 돈을 어찌 보면은 뺏어가는 거죠. 갈취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의뢰인이 이 변호사한테 10억을 주면서 그 중에 5억은 이 사건 담당 판사한테 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브로커 내지는 그 변호사가 그 10억을 받은 변호사가 그 5억을 판사한테 전달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판사님한테 가서 당신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어볼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그 브로커들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그 돈을 판사한테 전달을 안 해줘도 문제지만 판사한테 전달을 해줘도 문제인 거거든요. 결국에 재판을 돈으로 거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돈을 받은 판사는 무언가 액션을 취할 거란 말이죠. 돈을 전달해준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상의 편의를 제공해줄 수도 있겠고 실제로 결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구속되어야 되는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사법비리죠.
저도 이제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이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서 느끼면 최근에는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는 지금 뭐 김영란법이니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도 있고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많은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부정한 목적으로 검사 아니면 법관에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변호사님 한 분이 구속이 됐죠. 아마 구속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독방으로 옮겨주는 그 브로커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 사무실에 몇 천만 원 돈을 주면은 뭐 다인실에 있는 이 수용자들에게 독방 혼자서 지낼 수 있는 그 방으로 옮겨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한번 적발이 됐었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그 방송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런 브로커 내지는 불법적인 또 비윤리적이고 음성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선이 닿아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이 사법 질서를 굉장히 저해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선이 닿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법률 시장 내지는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내면적인 갈등이 있고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스스로 의문을 던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이라는 곳에 가면은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냐면 1층에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호사의 사명은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라는 그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아마 적어도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 문구 내지는 그런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철학을 잊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기사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정관 변호사들의 악행 내지는 그 브로커들의 악행 그런 걸 보면서 사법 질서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속상할 수가 있겠는데 다수의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저를 비롯한 다수의 변호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창현님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그리고 공상누님, 검사나 판사들 본인 마음대로 죄가 있어도 무죄로 만드는 게 가능한가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이고 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면 이 사법적인 어떤 결론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숱한 어떤 견제와 균형 속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뭐 민사소송이라고 한번 해보죠.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재판부가 판사님이 한 분이 계시고 피고를 대리하는 또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아주 가정적으로 봤을 때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님과 그 담당하는 사건 판사 사이에 서로 유착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이 재판부가 짝짝꿍이 돼서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구나. 다시 말해서 원고한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하는 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면 뭐 원고는 가만히 있나요? 원고 대리인도 변호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고 쪽 대리인은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할 겁니다. 이러한 증거 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계속해서 문서를 남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막 제기를 하면 아무리 흔히 말하는 용가리 통뼈 판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피고 측 이야기만 들으면서 사건을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은 다시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이 만약에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났다고 하면 항소심으로 이전이 될 거거든요. 다시 말해 원고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거라는 거죠. 항소를 하면 그 항소심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건 기록을 누가 보게 되나요?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 다시 말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그 사건의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판사들도 서로 간에 다 그런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이 판사 왜 이렇게 진행을 했지? 원고 대리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했나? 라고 하면 판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겉으로는 말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뭐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직위에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잘리지 않아요. 일 잘 못했다고 판결 잘못했다고 해서 잘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업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판사들은 승진의 목이 말라 있어요. 흔히 말하는 평판사는 부장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판사들 사이에서의 평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막 마음대로 판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일단 판사들의 어떤 구조를 바라보면 그렇게 쉽게 아주 그냥 편파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이 검사와 누군가의 유착관계가 있으면 과연 이 검사들이 함부로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구조적인 견제관계가 있어요. 자,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처벌시키고 싶어서. 그런데 이 피의자죠. 피고소인.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의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 사람하고 그 담당 검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서로 간에 호영호재하는 사이입니다. 술도 같이 많이 마시고요. 골프도 같이 치는 사이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 검사가 이 피의자에 대해서 실제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죠. 고소인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검사를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 말도 안 돼. 이건 너무 부당한 거야. 라고 말하면 이 고소인은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냐면 이른바 검찰 항고라는 걸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방검찰청 검사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니까 당신 선배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 선배는 누구냐? 고등검찰청의 검사죠. 만약에 내가 무언가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를 해서 야, 지방검찰청 검사가 잘못 판단했으니까 고등검찰청 검사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쇼 라고 항고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검찰청에서 사건 규정을 보겠죠. 담당 검사가 배정이 돼요.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봤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겠죠. 고등검찰청 검사가 보면은 이 사건 보니까 아니 증거로 봤을 때는 이거 혐의가 인정이 될 것 같은데 기소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검찰청 검사가 이거 왜 무혐의 처분했지? 라고 하면서 고등검찰청 담당 검사가 판단을 달리하게 되면 보통 그런 것들을 재기수사 명령이라는 걸 하거든요. 재기수사. 다시 수사해봐라. 보완해서 다시 수사를 해봐라. 내가 볼 때는 기소할 만한 사건인데 네가 잘못해가지고 기소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재기수사해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방검찰청 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 말을 뒤집고 뭐 선배의 말로는 이 사건 기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난 그래도 기소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할 수 있을까요? 실무상 안 됩니다. 실무상 재기수사 명령이 이루어지면은 거의 99% 이상 기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사법 절차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독단으로 한 사람의 어떤 그 재량권 남용으로 사건이 얼토당토하게 진행이 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유착이 있고 누군가 한 사람의 어떤 그 비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억울한 어떤 피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투어 볼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다투어 볼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 민사소송에서는 부당하게 나의 증거 신청을 기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형사 절차에서는 부당하게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면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서 내가 다투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런 지식이 없으면 다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법률 지식을 전달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툴 수가 있다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어떤 절차를 진행해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방법을 모르면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사법 절차의 맹점이고 우리나라 사법 질서상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영상 자꾸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 찍고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을 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투는지를 알고 부당한 어떤 그 사법 재량권의 남용에 대해서 항거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지식을 쌓아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다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지금 IT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의지가 있으면 많은 정보를 스스로 습득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시고, 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지식을 이 IT 기반 IT 플랫폼에다가 자꾸 올리고 하는 게 서로 각자의 역할이겠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열을 뿜었네요, 제가. 이게 방송 오늘 사실 준비한 주제가 이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 또 변호사와 수사기관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고, 또 그 이외에 저 댓글 남기신 분들 중에서는 추후에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그 부분 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내용과 변호사와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일부 설명드린 것 같네요. 그 변호사와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정적인 서로 간의 유착관계 같은 거 제외하고 아주 드라이하게 서로 간의 업무상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 오묘해요. 수사기관과 변호사의 관계는 오묘합니다. 오묘하다는 게 뭐냐면 약간 서로 상호간에 존중을 하기도 하면서 상호간에 견제를 하기도 하는 관계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의뢰인이죠. 피해자인데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그 피의자 신문을 봤는데 입회를 해서 같이 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때로는 서로 격앙된 일도 있었어요. 이제 담당 조사관님은 굉장히 좀 언성도 높아지시고 막 뭔가 윽박지르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 피의자가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압박감을 느끼니까 아니 그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왜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냐라고 해서 서로 간에 좀 그 약간의 모종의 알력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조사관님한테 조금 컴플레인을 했어요. 좀 진정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피의자가 진술하는 걸 보면 그렇게까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너무 섣불리, 이게 피의자가 거짓말한다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조금 한번 객관적으로 들어보시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또, 조사관님은 또 조사관님 나름대로 또 이제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의 언쟁이 좀 있다가, 또다시 이게 약간 그 캄다운이 됐는데, 마지막에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조사관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조사관은 경찰관을 말하는 겁니다. 경장님이셨어요. 조사관님이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변호사님은 제가 미우시겠지만, 또 변호사님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피해자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조사관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조사관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우리 다 각자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사관님은 조사관님 입장에서 피해자의 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저는 이제 피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저는 변호사님 밉지도 않고요. 조사관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이게 수사기관과 변호사의 그 관계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다 각자 일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적인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사법기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법원이 판단을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 그 자료들은 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조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경찰관은 이 사람을 처벌시키기 위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업무 목적이에요. 변호사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만약에 우리 피해자가 내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 적절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서로 각자의 역할인 겁니다. 판사는 또 판사 나름대로 경찰관과 변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뽑아놓은 그 증거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역할인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과 변호사 사이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존중과 견제, 그 모호한 어딘가에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만세를 부르면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서로의 위치에 맞게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사회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충실하게 할 때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모든 일을 다 판단하고 모든 일을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이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혹은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각자의 역할이 충실하게 이행이 될 때 적절하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이 싸우잖아요. 올 연말이라서.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률에 맞게 결국 세상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변호사와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주제. 변호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께 뭐 조언을 드릴 부분,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이제 8년 됐어요. 총 8년차 변호사인데,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변호사로서 어떤 윤리의식, 내가 어떤 변호사로 살아가야 하는지, 변호사로서 올바른 길은 무엇인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님들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막 변호사님이 된 분들이든지 간에 모두 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제가 10년, 20년 더 변호사 생활을 하긴 하겠지만 그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또 다른 어떤 제 나름의 철학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8년차 변호사로서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변호사의 철학 내지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자,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많은 직업이 있는데 굳이 변호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에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겠어요. 왜냐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책임을 어깨에 떠안고 가야 되는 직업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빼고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어깨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인가 중학교 윤리 시간인가 그때 도덕책에 나왔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인디안 말로 친구를 인디안 말로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그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친구를. 왜 옛날에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인디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인디언 여자 주인공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서서예요. 인디언은 보통 사람 이름을 그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지칭하는 그 단어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그게 친구라고 한다면 변호사는 역시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의 어려움을 등에 지고 가는 자. 그런 사람이 변호사가 아닐까요? 왜냐면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일생일대의 굉장히 큰 사건, 치명적인 사건, 나의 삶을 굉장히 갉아먹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물론 의뢰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분이 만나는 변호사는 저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한테만 이 사건을 의뢰했으니까 이 사람이 많이 집중을 해줄 수가 있겠지, 이 사람이 힘을 내서 내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줄 수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 사건만 40건이 넘어요. 40명의 의뢰인이 제 어깨에 지금 어깨에 엎여 있는 겁니다. 각자 다 치명적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너무 치명적인 상황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인데, 그런 어떤 그 감정이 저한테 다 전달이 되거든요.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건을 수임을 했고, 그러면 적어도 제가 만약에 40개의 사건을 진행을 한다면 40명의 그 어려움을, 그 어떤 그 치명적인 어려움, 그 삶의 고통을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갈 만한 멘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실력이 전제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특히 제가 어디 해외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건데, 해외 뉴스에서 이제 언론사에서 직업별로 우울증 속도를 조사를 해봤대요. 얼마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많은지 봤는데, 이게 우울증 최상위 그룹 중에 변호사가 껴있더라고요.
직업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좀 공감이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변호사는 어찌 보면은 그런 우울증으로부터도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막 사건 처리하다가 우울해졌어요. 우울해져서 사건을 막 적극적으로 처리를 못하겠고, 글도 제대로 못 쓰겠고, 하루하루 너무 슬퍼, 힘들어. 그럼 피해보는 건 누구죠? 내 의뢰인이 피해보잖아. 내가 일을 못하면 내 의뢰인은 그러면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건데, 그러면 변호사는 어찌 보면은 그런 책임감을 등에 떠안고서도 올바른 멘탈, 어떤 건강한 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직업 탐방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왜 요즘에는 교과과정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직업 탐방 강의라고 해서 각각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학교로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주는 거죠. 이런 직업이 어떤 것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인데, 변호사에 대한 직업 탐방 강의를 했을 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 부분이었어요. 변호사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좀 상스러운 말을 쓰자면 대통령 앞에 가서도 맞다이 뜨고 올 수 있어야 된다. 변호사는. 그래야 내 의뢰인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의뢰인의 권익을 실현시켜줄 수가 있는 거니까. 변호사 왜 선임했겠어요? 본인이, 국민들이 그 일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내 권익을 실현시켜 달라고 법률 전문가라는 변호사한테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환상을 깨자면,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뭔가 돈도 많이 벌고, 막 골프도 칠 것 같고, 막 뭔가 술도 양주만 먹을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는 더 이상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직업이기도 해요. 돈 많이 벌었다는 건 뭡니까? 의뢰인한테 돈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의뢰인한테 돈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뢰인의 주머니가 얇아지겠지. 자, 변호사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아니면 1년 365일 동안 할 수 있는 업무량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노동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일정 분량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분량의 일을 했는데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건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욕심을 내고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변호사가 좀 망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관 변호사 있죠? 결국은 감옥에 가신 우리 정은호 게이트 관련돼 가지고 억대의 수수료를 받았던 그 변호사님처럼 변호사가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변호사들 사이에서 항상 내려오는 말인데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고픈 변호사는 배고픈 사자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흔히 말해서 비싼 차, 비싼 큰 집, 뭐 그런 데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변호사 외에도 다른 직업도 많아요.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이 있으니까 그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선생님 여러분한테도 좋고요. 또 국민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돈 같은 건 괜찮아. 물론 가난하게 살 거는 아니지만 어떤 평균적인 삶을 살 거지만 적어도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면서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기도 하면서 또 내가 이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고 싶다. 기여하고 존중받고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어떤 표준적인 경제적인 수준을 누리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사 괜찮은 직업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저 변호사 되기 전에는 원래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이었어요.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이었다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저를 존중해 줍니다. 존중해 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제는 저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저한테 야, 너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정 변호사님,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 저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인데 저도 당연히 존중을 하죠. 그런데 변호사가 되기 전에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영업을 하러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는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어이, 너, 야. 내지는 제가 판매했던 제품 이름이 있었어요. 사이퍼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야, 사이퍼.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저의 인격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존중을 받습니다. 호칭에서도 존중을 받지만 저를 대하실 때도 최대한 존중해 주시려고 하는 게 저도 느껴져요. 그러면 그런 존중을 해주시는 만큼 저도 더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활활 타오르는 거죠. 이 사회가 나를 존중해 주는데 당연히 나도 이 사회에게 페이백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뭔가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의뢰인의 어떤 슬픔과 내 의뢰인의 어려움을 등에 지고 갈 만한 멘탈이 없으면 사실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문이죠. 그만큼 나의 캐릭터에 따라서 이 직업이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어떤 누군가의 권익을 대변해서 힘차게 이 누군가의 부당함에 대해서 맞설 수가 있는 이 멘탈이 있고 또 용기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이 변호사 직업적인 특성상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을 누려보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변호사 과감하게 권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된다면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 추천해볼 것 같거든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한다면 그 옷은 여러분들한테 독이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본을 준비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고 아닙니다. 사실 제가 다른 영상도 대본을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대본을 만들면 듣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저작권 관련된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대본을 쓰고 녹음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좀 약간 리뷰를 하다 보면은 그거 좀 어색해. 되게 뭔가 대본을 딱딱 그냥 그야말로 읽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저작권 관련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변호사가 되고 싶은 분께 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도 말씀드렸네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저는 이 변호사들은 이야기 보따리예요. 사건을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그 의뢰인의 삶의 과정을 다 리뷰할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왜 이 사건이 이르게 됐는지 사건의 경위를 보통 설명을 해주세요. 또 변호사 된 입장에서도 사건의 경위를 알아야 재판부에게, 나중에 검찰청에게, 경찰서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다만 문제는 제가 만약에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게 되면 개개인의 어떤 제 의뢰인의 사생활이 노출이 될 수가 있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딱 한 가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제가 그 개인 어떤 사생활 내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기 어려운 사건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건을 처리를 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사건은 다른 영상으로도 짤막하게 하나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뭐냐면 어느 조현병 환자의 살인사건 이야기라고 해서, 저는 지금 국선변호 업무를 한 지 한 6년 됐어요. 6년 됐겠군요. 6년 됐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바로 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살인사건 변호사들이 사실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처리하기 어렵다는 게 수임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수임하기가 어렵냐? 살인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가 국선변호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또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는, 대한민국은 이미 양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면이 있고요. 수면 아래 사는 사람과 수면 위에 사는 사람이 이미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제가 제 눈으로 목격하고 제가 실제로 처리를 했던 사건들의 경험에 비춰보면은 세상에는 저 밑에서 저 암흑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암흑 속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그 안에서 몸부림을 쳐도 그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국민들인 거죠. 보통은 경제적인 문제이고 또 다른 거는 교육적인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맞물려 가지고 결국에는 그 어둠 속의 바닥을 헤쳐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보통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들은 그 어둠의 저 밑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뭐 고유정씨인가요? 뭐 제주도에서 했던 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 살인 사건을 접하게 되는 건 대부분 결국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 중에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10이라고 하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이 90이에요. 보도되지 않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건들의 피의자들을 보면은 정말 그동안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처참합니다. 어찌 보면은 스스로도 망가질 법한 그런 정도의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 범죄의 끝 중의 끝이라고 하는 살인사건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였냐면은 할머니가 있고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한 10년 정도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서로 형제자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근처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이 할머니는 가족도 없고 오랫동안 너무 외톨이로 살아서 그냥 그야말로 어찌 보면 약간 버림받은 독거노인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할아버지께서는 그래도 가족들도 있으시고 따뜻한 서로 가족 속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웠던 거죠. 안쓰러워서 이 할머니를 많이 보살펴 줬어요. 밥을 먹고 다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 배를 곪고 다니는 것 같으면 밥을 사주기도 하고 쌀이 떨어진 것 같으면 쌀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서로 이웃으로 지냈던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조현병이 있었어요. 조현병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정신분열증인 거죠. 이 할머니는 저도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 이 할머니 과거를 알게 됐는데 할머니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셨던 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전쟁고아였던 거죠. 6.25 전쟁 이후에 강원도에 산골을 전전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었던 겁니다. 다행히 굶어 죽진 않았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갈취당하고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무시당하고 갈취당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고 실제로 어떻게 누군가 그 이후에 어떤 남성을 만나서 나름대로 뭐 결혼식까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 속에서 아이도 출산을 했는데 결국에 이 본인이 이 할머니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 번 돈을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자식도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외톨이로 막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에 조현병까지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안 좋은 환경 속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결국 이런 질환이 정신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조현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나마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할머니께서 조현병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피의자 신문 같은 내용을 보면 이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대요. 너무 고맙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저렇게 잘 자라서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됐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오래 살아서 이렇게 뭐 정신질환까지 생긴 이런 흔히 말하는 밑바닥 인생이 됐는지 나는 너무 그게 억울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죽고 싶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저는 인식을 한 거니까. 그랬는데 이 할머니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죽을 때 죽는데 나 혼자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좀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함께 가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살해의 어떤 동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건 기록을 보면은 이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식칼 있죠? 식칼. 과도 아니고 고기 써는 식칼. 그걸로 무려
23번을 찔러가지고 잔혹하게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또 정신분열증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뀐 겁니다. 또 죽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게 됐고 이 할머니가 결국 형사재판에 가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 유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할머니 걷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래 놓고는 아무런 보상도 피해 보상도 하지 않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다 당연히 죄는 인정합니다. 너무 잘못했고 너무 미안하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던 거죠. 이 할머니 변호인으로. 물론 1심, 2심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저는 대법원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수임이 됐거든요.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거든요. 그때 이 사건을 보면서 당연히 변호사라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살인자를 변호를 해야 되나? 게다가 피해도 회복도 하지 않았고요. 이 지금 피의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난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으로 선임이 돼서 이 사람을 변호해 준다는 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유가족을 바라보기가 사실 제가 미안하기도 했어요. 물론 유가족 번호는 실제로 만날 일은 없었지만 왜냐면 대법원 사건은 이 서면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 변론 공판기일에 가서 실제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만나거나 재판부 아니면 검사를 직접 만나지는 않아요. 그 상황에서 어쨌거나 제가 이 사람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 속으로 윤리적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많은 고민 끝에 생각을 했던 거는 변호사라는 사람의 역할이 뭐냐. 이 사람을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도록 만드는 게 변호사냐, 아니면 죄가 뭐 있는 사람에게 뭐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막 강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가장 감경을 시키고 이 사람의 가장 낮은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아니었어요. 변호사의 역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변호사는 제가 볼 때는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 또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의뢰인이 사법기관에게 하고 싶은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거나 그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없거나 내지는 그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소리통이 돼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때도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세를 부르면님이 설마 감경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감경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대법원 단계에서 수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 단계에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감경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피고인의 그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기는 했어요. 거기까지가 저는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 일은 충분히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사건이라서 굉장히 좀 흉악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변호사의 역할이 뭔지 변호사의 사명이 뭔지를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신가요? 변호사 말 들어보니까 이게 좀 흥미롭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제3세계에 사는 사람인 것 같나요? 각자마다 생각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 영상 내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건 변호사가 국민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법률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변호사들 사이에서 또 법률계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법을 모르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 법률은 법률의 부지를 용서하지 않는다. 부지라고 하는 건 모른다는 거니까. 법률의 부지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포악한 말이 어딨나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법률을 모르면 법률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한테 법률을 어기면 처벌하겠대요. 법률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대요. 그런데 그 법률의 내용이 뭔지 말해주진 않아. 법률의 내용이 뭔지 교육시켜주지 않아. 그래놓고
법률이 뭔지는 니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되, 근데 법률 모르면 처벌된다. 법률 모르는 거는 용서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법 시스템은. 난폭하죠. 잔혹하고요. 냉정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국가기관 내지는 사법기관한테 야 너네가 그만큼 우리한테 법률 교육 시켜줘 라고 과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도 역시 실무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법률 교육 과목을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다가 집어넣어서 필수교육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법률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또 교육 시스템이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 시스템은 오로지 입시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고등학교 교과목으로 법률 과목 추가시키겠다라고 하면 난리 날걸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대학 가기 어려운데, 국영수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법률까지 또 공부하라고?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최선의 방법을 추구한다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IT 서비스, IT 플랫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마이닝 하듯이 이 법률 정보를 마이닝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습득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나마 현재로서는 최선이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 많은 컨텐츠,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전달을 해드리는 거겠죠. 그게 또 저는 변호사로서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계속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은 답글을 다 못 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댓글을 다 보거든요. 보기는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또 제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거 계속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마 만세를 부르면님이 대본도 없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강의 경험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볼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강의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 수강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미리 뽑아서 전달 드렸을 때 강의 만족도가 제일 높더라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그에 맞춰가지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좋겠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쯤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그 방송은 또 공지를 하게 될 건데 일단은 그 정도 시간에 방송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기다려 주셨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 컨텐츠 선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동안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8분이나 계셔요. 8분이나. 저는 사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분도 안 계시면은 내가 그냥 진솔하게 내 이야기 하면서 나중에 녹화 영상이라도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되게 나름 감동이네요. 그리고 또 이게 뭔가 친구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 변호사 사무실에 혼자서 일하고 있으면은 사실 제 의뢰인과 업무적인 대화를 하는 것 외에 개인적인 대화를 할 일이 잘 없거든요. 제가 검사님이랑 통하면서 제가 요새 힘듭니다.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런 얘기 할 일도 없고, 그런 점에서 뭔가 든든한 뭔가 친구분들이 생긴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도 제가 또 편집해가지고 업로드 할 거기도 하고, 또 중간에 시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기 범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영상 올리기도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 또 방송 실시간 라이브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죠.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 지켜주셔서. 예,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 편하게 쉬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